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오늘은 북한의 김정남 피살 사건과 특검 수사 또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분 모셨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송국권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남국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상당히 뉴스 특보를 맞아서 복합적인 얘기들을 다루게 될 텐데 차근차근 하나씩 좀 짚어보고 사실에 근거한 좀 합리적인 추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소식이 김정남 씨 살해 피의자 중에 범행을 지시했다라고 알려진 사람이 4명이었는데 2명의 정체도 물론 여성 2명의 정체도 밝혀야 되겠지만 1명이 잡혔는데 북한 여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그럼 이 정황으로 어떤 걸 볼 수 있느냐? 예, 이런 의미가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하루에 1명씩 검거가 되다가 어제는 아무도 이제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칫 이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이거 전부 다 그 북한이 저지른 소행일 거야라고 다 생각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북한 여권을 소지한 사람을 검거를 했다라고 하고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사실 범행 시점에서부터 미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행을 하면서 혹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검거를 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어떤 다른 움직임이 없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제 검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권이 또 반드시 진짜냐 또 이것도 장담을 할 수가 없죠. 그것은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에서 이 여권은 진짜다 또 얼굴이 공개되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인도네시아 여권 또 베트남 여권 이렇게 공개됐을 때 특히 인도네시아 여권이 공개되자 이제 이 사람들은 정말 인도네시아 사람이다라고 됐죠.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여권 그 여자는 너무나 동남아 여자같이 딱 생겼기 때문에 이건 북한 공작원이 변장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당국의 얼굴이나 여러 가지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이 우리 정부의 공작이나 또는 그 치정이나 아니면 이권에 의한 동남아 자체 내의 살인 사건이 아니고 북한이 직접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중요한 정황의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로서는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성들도 공작원이냐 아니면은 남성 공작원들이 여성들을 꿰어서 이 일을 벌인 것이냐 이 두 가지로 추측이 나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좀 무게가 실린다고 보십니까? 저는 공작원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설픈 정황이라든지 또 검거되는 시점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자세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공작원은 아닐 것 같고 지금 얼굴을 바싹 들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공작원들의 기본 훈련 중에서 가장 크게 받는 것이 자기 얼굴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잘 기억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얼굴 특징을 지우는 것이죠. 그런 게 이제 공작원이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인데 저 사람 고개를 번쩍 들고 롤이라고 한 티셔츠를 저런 거 사실 저런 옷 입으면 안 되거든요. 공작원들은 아주 부드러운 옷을 입고 그냥 싹 사람에게 섞일 수 있는 인파에 섞일 수 있는 그런 자세나 옷이나 화장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주 눈에 띄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공작원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동남아 지역의 그 다국적 갱단일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의 정찰 천국이 직접 이 일을 지시하지 않고 동남아의 어떤 그 갱단에게 최소 형식으로. 하청이 2번 이상은 내려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그럼 왜 북한 여권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이것은 감독하러 간 감독관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북한이 했다라고 하는 흔적을 최대한 지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 두 여성을 나머지 4명의 용의자가 2명 여성 역시 용의자인데 이 포섭을 해서 몇 개월 전부터 포섭을 해서 장난스러운 어떤 비디오를 찍자 그렇게 유혹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돼서 예행 연습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근데 독극물에 의해서 그랬다는 추정이 현재로서는 높은 상황인데 그 정체를 모르고 냄새도 좀 나고 이럴 텐데 그걸 아예 이 두 여성도 몰랐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퍼즐 맞추기 식으로 돼버렸는데 이 두 사람이 과연 이것이 그 어떤 독극물에 의한 살해인 줄 모르고 그냥 장난으로 물을 뿌리고 이런 것인 줄 알았나? 근데 그 전날 공항 CCTV에 예행 연습하는 것도 잡혔다고 그러죠. 자기들끼리 물 뿌리면서 놀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로 미스터리한 점이 많은데
저는 그 어제 어쨌든 그 두 가지 좀 결정적인 게 나왔다고 봐요. 네.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독사를 했다면은 네. 독사를 어디서 사주를 했느냐. 우리 국정원에서는 김정은으로 거의 단정을 했죠. 뭐 주텐동과대를 내렸다. 네, 네. 그러니까 5년 전에 네. 이 지시를 내리면서 이것은 반드시 처리할 때까지 유효한 지시다. 네. 그래서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게 우리 국정원의 판단이고 네. 또 하나는 중국 일부 언론에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내 정세를 비추어 뭐 어떤 국민 재난을 위한 예. 뭐 이런 것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3의 또 테러 단체, 제3의 테러 단체가 다른 목적에 의해서 김정남을 제거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어제 두 가지가 나왔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북한 여권을 가진 네. 사람이 체포가 됐고 또 하나 있습니다. 강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네. 야밤에 심야에 와서 예. 이것을 부검 결과를 발표하지 말라 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거. 수용 못한다. 그렇죠. 이것은 수용 못한다 이렇게 한 것은 결국 또 이것이 또 우리들은 처음에 말레이시아 당국으로부터 심장마비로 통보를 받았다. 예. 이렇게 이야기한 거. 이것은 결국은 거꾸로 보면은 북한 소행을 인정한 셈이 되는 것이죠. 어제 두 가지 중요한 단서가 나왔고 결국은 네. 김정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좀 방향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소장님. 근데 지금 거의 한국이 그동안에 북한과의 이 외교전에서 네. 월등하게 우위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해왔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탄핵 사태로 지금 외교 기능도 마비됐는지 모르지만은 북한이 말레이시아에서 저렇게 안방처럼 처음에는 부검을 하지 말라고. 예. 이제 부검을 하고 나니까 근데 부검을 했는데 그래도 부검을 하고도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이 화학 성분이나 이런 게 안 나와요. 아직 안 나왔죠. 독극물 성분이요. 그래서 재부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재부검 결과를 발표하지 말라고 북한 대사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 어떤 분단의 당사자국으로서요. 말레이시아 정부에 도대체 어떤 말을 전달하고 있는 건지 김정남 시신을 유족에게 전달해야지 북한에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살해의 확실한 원인이 무엇에 의해서 살해되었는지까지는 절대로 시신 인도나 어떤 증거물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 말레이시아 정부가 거기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벌어졌으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규명해서 밝힐 책임이 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있지 않겠다고 말레이시아에 이야기도 좀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거의 남집에 무슨 불구경하듯이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가 아직 말 한마디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부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리 대행체제라도요. 네. 저도 황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요. 네. 사실은 이 지금 죽은 원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이게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추측이나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는 또 저희가 또 어느 정도 책임을 지거나 또는 저희가 또 관여를 해서 또 해결하고 소명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또 그 원인이나 어떤 책임 규명과 관련해서 절차적으로 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강철 말레이시아 대사 같은 경우에는 부검 결과를 발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본인들이 참여하지 않은 부검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 그 부검 결과 내용 자체가 조금 불확실해서 네. 독극물이라고 하는데 그 독극물의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사인의 인과관계를 초래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원인 규명이 안 된 것인지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 북한만 그 말레이시아의 어떤 부검이나 이런 부분에 북한의 어떤 대사만 참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저희 측이 완전히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더 대사관 측을 통해서 좀 더 압박을 해서 절차적인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참여를 통해서 책임 규명이라든지 또는 사인 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철 대사가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부검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부검 결과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을 느끼는 식의 느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검 결과 사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독극물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게 누구의 소행인지도 밝혀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이게 혹시 미궁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거든요. 이제 어젯밤 11시 반에 강철 대사가 예.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저는 어젯밤 그 시점 이전에 재부검을 할 것이다라는 사실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좀 판단을 해요. 예. 그러지 않고서 갑자기 밤늦게 네. 가서 저럴 리는 없다. 그러면은 기존의 부검 결과는 조금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재부검을 하게 되면 예. 자신들에게 불리한 어떤 다시 다른 정황이 나올 수가 있고 지금 기존에는 조금 뭔가 확증을 내리기에는 조금 좀 부족했는데 부정확하고 부족했는데 재부검을 통해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불안감을 어젯밤에 느껴서 긴급하게 저런 야간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황장수 소장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정부가 재부검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물밑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북한에게 유리한 쪽으로 북한에게 경사되는 쪽으로 안 가는 저런 상황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도 유엔 가입국이고 우리도 유엔 가입국입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대사 수교를 해서 대사국이고 우리도 대사 수교국이에요. 그러면 전혀 별개의 나라가 왜 남의 나라에 콩나라 판나라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 우리 뭐 정상회담 할 때마다 항상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 이런 말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특수한 관계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외교 당국이 공식적으로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국내 정세가 다시 한번 오해와 혼돈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어떤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사연을 밝혀달라. 그전에는 화장을 하면 안 된다. 또는 인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나중에 오해를 사지 않는. 1987년도 카르기 폭파 사건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어떤 선제적인 조치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나오는 사진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이 현지 언론에 포착된 사진입니다. 공항 내 치료시설로 김정남 씨가 옮겨진 뒤에 지금 축 늘어져 있는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실제로 몸을 봤을 때 뭐 특별한 상해라든가 이런 흔적은 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실제로 김정남 씨가 마지막으로 했다는 말이 있죠. 액체가 얼굴에 뿌려졌고 난 굉장히 괴롭다,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북한이나 어떤 이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저 조직이 굉장히 연구를 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흡입을 했는데 사라질 수 있는 독도 있다고 하죠. 뭐 어떤 그런 새로운 물질을 사용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검출을 해봤는데 폐라든지 이런 곳에 전혀 흔적이 남아있지 않고 사라져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폐를 정지시킬 때는 뭔가 심장을 정지시키고 폐를 정지시킬 때는 영향을 줬지만 그 후에 몇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게끔 뭐 그런 어떤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처럼 독침을 통해서 혈액으로 바로 침투를 시키는 그것은 아니고 호흡을 통해서 즉 스프레이를 뿌리고 처음엔 스프레이 아닐 것이다. 다른 사람도 다칠 수 있으니까 이랬지만은 질량이 무거운 거 하면은 우리 헤어스프레이 같은 것도 이렇게 확 퍼지는 게 있고 그냥 쭉쭉 이렇게 뿌려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질량이 무거운 것을 하면 충분히 액체라고 표현했다고 하니까요.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흡기를 통한 폐에 자극을 준 어떤 그런 약품인 것 같고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또 이제 저때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매캐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났다라고 하거든요. 하죠. 그게 이제 포스겐이라고 하는 약품이 있는데 물론 제가 그거라고 단정을 하지 않지만 포스겐이라고 하는 약품이 있는데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손수건 이렇게 입을 막으면 이제 그게 결국 죽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포스겐이라는 약품이에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그런 거 또는 이제 시안화물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호흡기에 자극을 줘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그런 살인 기법을 사용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1차 부검에서 제대로 된 어떤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면밀한 어떤 작업 끝에 새로운 어떤 물질을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살해 동기도 그렇고 어떤 독극물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은 두 여성입니다. 그렇죠. 베트남 여성, 인도네시아 여성인데 이 여성들이 지금 현재 경찰에서 진술하는 걸 보면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 투성이거든요. 좀 전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극한 독한 냄새가 났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그러면 장난으로 스프레이에 물 넣어서 뿌린다고 그렇게 믿고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주변에서 냄새가 그렇게 났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동영상을 찍자. 그렇게 해서 몇 개월 동안 같이 사진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면서 했다.
근데 동영상을 찍자고 그랬으면 그 현장에 동영상 찍는 카메라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렇죠. 본인들이 이거 뭐 장난을 치면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보고 아무리 장난을 쳐야죠. 몰래카메라라고 해도요. 예, 근데 그런 말이 전혀 없고 예. 또 하나 뭐 $100를 주겠다고 했다. $100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됩니다. 10만 원 정도. 예, $100를 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까지 넘어갔느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그 현지 경찰이 정확히 그 사람들의 진술에 그 신빙성을 완전히 파악을 해야지 어떤 그 독극물을 주사를 했는지 또 배우가 어딘지 그게 더 정확히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제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시티 아이샤나 도안티 네. 흥이나 네. 이런 그 두 여자가 물론 직접적으로 살인한 직접 살인자죠. 예. 그렇지만은 이 두 여자가 그 독극물인지 알고 했냐 모르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 시킨 사람이 독극물인 줄 알고 시켰다. 또는 그 김정남임을 알고 계획을 짠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저 여자들 둘이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거는 아주 미시적인 문제고 예. 그러면 이것은 확실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자 우리 일반인들이 말하지 않으면 김정남의 그 비행 스케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주 그 괜찮은 거대한 정보력을 가진 조직이 김정남이 출국하는 날이 언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 전에 가서 사전 예행 연습을 했다는 것. 이것은 아주 거대한 정보력을 가진 조직이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이다. 저 여자 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조직이 저 여자들 뒤에 있다는 것이고 그 조직의 뒤에는 다시 북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을 밝혀내는 게 그러니까 그 뒤에 조직을 밝혀내기 위해서 두 사람의 행적이 제일 실마리가 된다는 이야기.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켰을 거다. 네. 이런 추정인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네. 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요, 그 화학 어떤 이런 독극물 분석 능력이 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말레이시아가 검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부분을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영국의 그 FSB 러시아에 이 스파이 조직에 있던 사람이 망명을 해서 푸틴을 비판을 했는데요. 호텔에서 이렇게 갑자기 독살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뭔가 해서 기존의 독극물로 이렇게 답이 안 나가 보니까 나중에 이 방사능 독극물 폴로늄 210이라는 게 쓰여졌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게 되면 그게 지금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생학, 가스나 이런 어떤 부분에 매우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러시아 이 뭐 VX 가스나 사린 가스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예. 테트로트 톡신이나 이런 거는 쉽게 이렇게 분석이 되고 또 잔존이 오래되기 때문에 예. 이 부검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그런 어떤 생소한 독극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예. 것을 썼을 때는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지금 재부검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외부의 인력을 데려와서 영국이나 네. 이런 데서 데려와서 재부검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북한이 수도 그걸 지금 우려해가지고 예. 재부검을 못하게 하는 거겠죠. 예. 네, 말레이시아에 근무하는 지금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요. 김정남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김정남을 뭐 전혀 모른다고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정남도 자주 오셨었어요. 북한 혹시 사람 죽었다는 뉴스 보고 좀 분위기는 좀 공항에서 오셨는데. 네, 이를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를 하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탐문 취재를 한 건데 북한 식당에 일단 가본 겁니다. 그래서 김정남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물론 뭐 북한 종업원들은 단순한 종업원들이 아니니까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김정남 씨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이를 통해서 어떤 북한 현재 내부의 동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신 대표께서는 지금 뭐 북한이 뭐 지금 말레이시아 대사가 가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저 종업원들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 예. 방금 앵커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저 종업원들은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아주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출신 성분도 다 검증이 된 사람들이고 또 그 작년에 그 북한 그 식당 종업원들 집단 탈북 그 상황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지배인이 데리고 왔습니다. 지배인은 저 사람들 총책임하는 그 요원이에요. 당연히 저 정도 규모의 식당쯤 되면 아침 조회를 합니다. 네. 조회를 할 때 지시사항을 전달을 하죠. 자, 오늘부터 많은 어떤 그 외신들이 올 것이고 취재진들이, 또 예. 남조선 취재진들도 올 것인데 일절 모른다고 해라라는 지침을 전달받은 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 자, 거기에 그런 거 모릅니다.
저 자체가 아주 시크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네. 어디 종업원이 서비스한 종업원이 손님이 묻는데 그런 거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툭 쳐버립니까? 툭 쳐버리는 거 말하지 마라, 묻지 마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 지금 곤란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이제 반증해 주는 그런 대답인 것 같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황장수 소장님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검에 영국이나 미국 의사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네. 이러한 정보를 이제 사전에 입수를 하고 이렇게 되면 야 이건 정말 큰일이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례적으로 네. 대사가 직접 밤 11시 반에 어떤 말레이시아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그냥 주차장에 서서 그런 기자회견 형식을 취했는데 재부검을 통해서 저는 어떤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질 가능성이 아주 높고 더군다나 북한 여권을 가진 그 남성이 체포가 됐기 때문에 한 2, 3일 내로 이 소행이 북한일 것이다 라는 정황이 제대로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군사 전문가시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인이 만약에 밝혀진다고 치면 북한이 고유하게 쓰는 또는 북한이 정말 이 독극물이 발견됐을 때 이 무기, 이 내용이 발견됐을 땐 이것은 거의 북한으로 직결된다. 이렇게 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분류의 어떤 내용들이? 사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만 존재하는 약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박상학 씨를 암살하려고 했던 만년필 독침 이런 것들도 네오스티그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도거복에서 추출한 거라든지 보거라는 것이 북한에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나고 하기 때문에 이 약품이 검출됐기 때문에 이것은 스모킹건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특히나 북한 여권을 가진 저 사람들이 그 남성이 체포가 됐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수사를 해 나가야죠. 또 저 범죄 조직에 북한의 자금이 흘러 들어갔을 어떤 계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추적을 해서 밝혀내야 하는 아주 지난한 숙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세적인 측면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CIA의 아시아 헤드쿼터가 있기도 하고 또 한국과도 수교를 맺지만 북한과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확한 어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에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이제 유럽의 스파이들의 본부가 오스트리아 비인 같으면 아시아의 스파이들의 본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갈루치라든지 북한의 한성열, 미국 측의 갈루치가 이 쿠알라룸푸르에서 혹시 이제 힐러리가 되면 북미 간의 관계를 이렇게 진전시키자고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지금쯤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미요. 국제 정보 기관들이 이 일에 다 개입을 하고 있을 거고 말레이시아는 그래도 느슨하지만은 영연방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국가로서 영국의 영향력이 좀 작용을 하는 국가죠. 영국에도 MI6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하고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렇게 중요시하지만은 또 말레이시아라는 것이 상당히 개방무역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에서 북한의 입장만 존중할 수는 없는 측면도 있고 또 이 미국이나 영국의 입장, 중국의 입장들도 의식해야 될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말레이시아는 화교들이 굉장히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입김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봐야 되는데 중국이 이 일에 대해서 유쾌하게만은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남을 자신들이 일종의 대항카드로서 보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살해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주변의 이 각 나라들이 한국이 지금 미국 보고도요, 영국 보고도 이 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 명확한 이 부검 결과 발표와 그것이 완료되어서 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지신을 인도하거나 북한 정부의 간섭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압력을 넣어야 되고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도 말레이시아에 전달해야 됩니다. 말레이시아가 한국하고의 관계하고 북한하고의 관계에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덕실이 있는다는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게끔 압력을 분명히 넣어야 된다. 이것도 타이밍을 놓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그럴 때다. 그래야 말레이시아도 우리도 의식하면서 이 일의 결과를 우리한테도 브리핑을 하고 조심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초반에 북한이 어수선할 때 지신을 갖다가 잽싸게 인도를 받으면서 이 일을 덮어버리려 했는데 지금 체포되고 있고 이런데 왜 그러면 저렇게 어설프게 체포됐냐. 북한의 공작 라인이 김양근이도 최근에 죽음을 당하고 이러면서요.
굉장히 무너지면서 과거에 자기들이 가졌던 테크닉이 그냥 무너져 가고 있는 부분을 보여준다. 그래서 재하청으로 이렇게 살인 청부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어설픈 일이 발생했다. 이건 의도적으로 뭐 해서 결과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송보부장께서 어떻게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태를 보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을 왜 중요하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은 북한 체제와 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에 김정은이 김정남을 제거를 해야 됐던 이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북한의 반체제 세력에서 김정남을 내세워서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뭐 중국에서 또 뭐 쿠데타를 사주를 해서 그래서 또 김정남을 내세우려 한다. 뭐 여러 가지 김정은을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많았었죠. 김정남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김정남을 북한에서 제거를 했다고 전제를 하면은 그럼 북한 체제에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 당국이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히 살피기 위해서 김정남의 사망에 대해서 우리 정부 당국도 관심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 뭐 그런 이야기 많이 SNS도 떠돌립니다. 뭐 우리나라 그 정세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보수 세력이 어떤 뭐 소위 말해서 북풍을 일으켰다. 뭔가 덮으려는 거 아니냐. 네, 덮으려는 거 아니냐. 북풍을 일으켰다. 또 심지어 북풍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은 이것을 북풍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데 결과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는 거 있는데 그런데 이 북풍이라는 게 그 과거에 뭐 중풍 사건 이럴 때하고 지금 다릅니다. 우리 2010년에 그 천안함 사태 났을 때 천안함 사태 나고 나서 바로 지방선거가 열렸는데 한나라당이 패배했어요. 한나라에 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프레임이 이것이 그렇다면 이게 전쟁이나 평화냐 이런 프레임으로 갔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보수 정당이 하면은 전쟁을 한다. 진보 정당이 잡으면은 그 평화를 할 수 있다. 북한과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북풍이라는 것이 지금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정치적인 문제까지 지금 이제 우리 송보부장님이 북한이 왜 이 시기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라는 이제 그걸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아주 겁이 나 있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키 리저브 훈련 한 2주 있으면 시작하지 않습니까? 키 리저브 훈련하는데 사상 최대로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뭐 그동안 키 리저브 훈련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해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뭐 어쩌라고 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제가 뭐 다른 언론에서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그냥 뭐 이를테면 여기서 지금 단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현재 어제 그 진해항에 7만 4천 톤짜리 미 육군의 전략 수송선이 들어왔어요. 탄약을 싣고 들어왔습니다. 7만 4천 톤짜리.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지금 현재 광양항에 4만 8천 톤짜리 미 공군의 그 미사일과 폭탄 탄약을 실은 미 공군 또 수송선이 들어왔어요. 키 리저브 훈련하는데 키 리저브 훈련은 뭐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 하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그런 4만 8천 톤짜리 7만 4천 톤짜리 어마어마하게 큰 배에 정말 물자를 탄약을 가득 싣고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그럼 어제만 했냐? 아니고 제가 파악하기로도 지난 가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우리 보도를 통해서 그거 보셨죠? 지난 그 10월 달에 11월 달에 그 미 대사관 주관으로 미군 주관으로 미국 시민들을 일본으로 피신시키는 훈련을 했다라는 거 잠깐 단신에 보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미군이 그럼 한국에서 와서 뭘 하느냐? 미군의 첫 번째 임무가 바로 한국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 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게 첫 번째 임무. 두 번째는 북한을 격퇴시키는 것. 세 번째가 통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임무를 하는 건데 더 경악할 것은 그게 이제 몇 년만 했다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11월 15일까지 미국 대사관이 제가 이거 다른 언론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미국 대사관이 한국 내에 있는 모든 미국 시민들의 연락처를 최신화했습니다. 제가 그 문서도 봤는데 최신화했는데 어떻게 최신화했냐면은 전화번호 바뀌었을 수도 있고 사는 장소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 최신화하면서 한국에 만약에 어떤 그 급변 사태가 발생을 하면 당신은 어디로 이동을 해서 어떻게 와서 어디에서 비행기를 타고 어느 쪽으로 나가라 하는 지침이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3자 연락처가까지 또 있는데 그 제3자 연락처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말고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인데 반드시 당신과 연락이 될 수 있는 한국 사람의 연락처까지 다 적어놓은 그 연락처를 11월 15일까지 최신화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이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그 선제 타격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선제 타격을 했을 때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예. 중국은 김정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중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또는 미군이 한반도로 들어와서 중국과 미군과 국경을 할 수 없는 그 완충 지역의 이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아까 지적하셨듯이 김정남이 그 보험이었어요. 그런데 그 보험이 있다면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쉬울 것이고 결행을 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보험이 지금 사라졌어요. 네. 빨리 보험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2차, 3차 보험이 뭐 김평일이다, 김한솔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의 또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어떤 그 평소에는 없는 전력이 예. 너무나도 강력한 전력들과 특히 탄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지금 저급한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어떤 타살설의 배경으로 볼 수 있는 예. 체제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들을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북한 관련해서는 이제 김정남의 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김정남은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해외를 전전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처지가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북한 내부적인 증언들도 있고 그러한데 지금 그거를 말씀하신 그 내용과 한번 엮어보죠. 그러니까 어떤 외교적으로 봤을 때 김정남이 어떠한 어떤 이용 가치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좀 인간에 대해서는 이용 가치 맞죠. 예,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허장수 저는 소장부터. 이렇게 봅니다. 그 김정남이 그래도 외부에서 9살 이후로 외국에서 많이 떠돌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름 좀 합리적인 사고도 하고 있고요. 흔히 뭐 폭력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또 무슨 도박을 좋아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북한의 무슨 지금 3대 세습 지도자들이 하는 행태에 보면 김정남은 양반이지요. 단 김정남이 그러면 왜 그럼 성격상의 결함이나 행동이 좀 부실해서 이 후계자로 채택받지 못했느냐.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모친 성혜림이 김정일로부터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고 고용일을 이렇게 총애를 하다 보니까 네. 그쪽에서 나온 자식에서 후계자가 나오게 되는 방향으로 간 거고 성혜림의 자녀들이 도태된 거죠. 예. 흔히 우리가 뭐 한국의 조선 왕조 뭐 이런 드라마를 봐도 이 왕비가 배척받으면 그 밑에 있던 그렇죠. 자식도 같이 배척을 받고 예. 뭐 우리 대기업 회장님 가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김정일과 성혜림의 관계가 거의 파탄 지경에 가면서 김정남이 불행히도 해외로 떠도는 신세가 됐고 이미 뭐 이 김정은으로 승계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이 김정일이가 제가 볼 때 한 15년, 20년 전에 일찌감치 정해놓은 부분에서 김정남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남이 그 해외로 떠도는 해외에 나가 있을 그 시점에 김정일이 그 고용이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고용이와 결혼해서 그때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을 계속 낳게 되니까 일단은 그 전에 성혜림 씨 사이에 나왔던 김정남 씨는 그 과정에서 사연이 이렇게 소외될 수뿐이 없었던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걔는 뭐 물론 성격도 어떤 후계자를 결정을 하는데 그 김정일 후계자를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겠죠. 그 사람들의 김정남이나 뭐 그 김정은에 그렇지만은 그런 배경, 그 출생 이후에 이렇게 성장하는 배경도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김정남의 행태를 보면 뭐 저렇게 도박 좋아하고 뭐 술 좋아하고 저런 사람이 뭐 그 위협이 될 것이냐 정권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저것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 상황일 수가 있고요. 실제로 김정남은 국제 정치를 전공한 그 정치학도입니다. 그리고 김정남의 아들인 그 김한솔 같은 경우도 파리 정치대학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과연 저 부자가 정치에 관심이 없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 북한 입장에서는 김한솔을 파리 정치대학에 보냈을 때 굉장히 불쾌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 경쟁의식을 위기의식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그 정치학을 하지 않고 군사학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에 좀 더 적합한 어떤 그 패밀리일 수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봤을 때 지금 화면에 나온 김한솔도 그렇고 자신은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이든 뭐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지금 김정은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국제관계를 만들 수 있겠다. 김한솔이나 김정남 이 부자가 집권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김정남은 일부러 만들었다. 따라서 정치학을 선택했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그 김정남이 죽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남 타살 미스터리 또 타살 사건 관련한 속보는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북한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고 이제 탄핵 국면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검이 이제 시점상으로 봤을 때 마지막 수사 갈래로 꼽히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를 했습니다.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네. 그 모습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 방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아직도 모르신다는 입장이세요? 네, 모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서 잠시만 말씀하기가 되죠. 정치부 인사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모든 건 조사 받겠죠. 아드님 콩포지 특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밝혔습니다. 어떻게 밝히셨다는 거죠? 네, 최순실 씨 국정농단 관련해서 방관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묵묵부답했고요.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검찰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 자세를 유지하겠죠. 저번에 그 검찰에 출석할 때,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할 때 그 기자를 노려보거나 그랬었죠. 뭐 그런 장면은 오늘 없었습니다. 네. 그때 또 검찰에 가서 뭐 팔짱 끼고 그 조사를 받는 예. 그런 장면도 공개가 됐는데 어쨌든 오늘 그 특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이 수사 결과물을 어떻게 내놓는지가 물론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는 그런 그 성과도 올렸지만은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역할이 그 대통령 주변을 그 감독하는 거예요. 그 감시하고 이렇게 그 어떤 전횡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금 오히려 그것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줬다는 그 의혹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검의 14가지 수사 대상 중에서 2가지가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거예요. 최순실 국정농단 무기는 방조했나? 이것과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찍어내게 했나? 이거 2가지가 그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계속 의혹이 터졌죠. 미얀마 대사를 뭐 찍어내기로 했다. 그런 의혹, 또 그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다. 또 뭐 그 정강, 가족기업 정강이 국가의 미술품을 뭐 구입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그 특검이 수사 열흘 정도 남겨놓고 활동 기한 열흘 정도 남겨놓고 부른 것이죠. 그 전에 우병우 팀을 10명 정도로 우병우 팀을 구성했다고까지 특검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동안은 이 우병우 그 전담팀 10명이 그 조사를 위한, 소환을 위한 사전 작업을 벌였다면은 이번에 소환을 했으면은 분명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그 특검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소환이죠. 네, 황정수 소장님. 예, 그 이게 지금 우병우 수석의 개인 비리 부분을 이렇게 덧붙여서 병합해서 이렇게 걸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검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이 영장을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은 법원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낮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직무유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당연한 책무인데 안 했는데 이것은 의도성이 입증이 돼야 돼요. 내가 모르고 안 했다 하면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그다음에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통치행위나 정책 판단이라고 이렇게 우기면서 직권 그 남용이냐 그것이 정당하게 행사해야 될 권한의 범주냐라는 부분을 다투는 부분에서요. 이건 지금 구속을 요하는가라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 굉장히 이게 사실상 딱 떨어지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정언이 있기 전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시간에 쫓기는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을 지금 시점에 불러서 한 일주일 정도 남짓한 수사 기간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구속일 영장이 청구가 이렇게 관철되게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특검이 이 시점에 소환을 결정한 것이 한간에 이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 출신이라서 그 진정에 고위직들이 다 우병우 수석과 과거에 통하던 사람인데 이 칼을 들이밀기가 어려운 측면들을 고려해서 사실상 뒤로 빼면서 적당하게 이 영장 기각을 갖다가 이렇게 가도록 방조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비판이 나올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검찰로서는 여러모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직 검사들이 실제로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해서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 위주로 팀을 꾸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실제 그 황장수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직 검찰들이 연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2015년 1월 있었던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사실은 이 최순실 씨, 지난해에 터졌던 어떤 최순실 씨의 그 사태가 2015년도에 밝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어떤 국정농단과 관련된 실체적인 수사는 전혀 있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한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한 달여간 집중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실체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문건 유출만 수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민정비서관이었던 당시의 민정비서관이었던 그 우병우 전 수석이 뭔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매끄럽게 처리했기 때문에 무려 8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을 해서 민정수석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난해와 관련된 의혹입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지난해 뭐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문제가 터졌을 때 자꾸 이 의혹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시도가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거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문건이라든 것이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안종범 수석이 그렇게 지시를 했던 게 하나 정황이 나왔고 그다음에 작성된 문건이나 이런 것들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전문가가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대국민 사과, 1차와 2차 사과나 이런 메시지를 또 보게 되면 사실상 누군가 법률적인 조언을 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잘 아다시피 이런 어떤 굉장히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사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외부에 있는 어떤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법률 조언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청와대에 있었던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민정수석이 당시에 이제 지난해에 터졌던 어떤 국정농단과 관련된 이 게이트를 뭔가 덮고 은폐하려고 하는 데에 뭔가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또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어떤 직권남용이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황정은 소장님께서 지금 현직 검찰 때문에 사실상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시간이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10일 정도 남은 시점 중에서 사실상 특검이 뭔가를 수사를 정리해야 되고 하는 시간을 빼버리면 한 3, 4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만약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기각을 당하면 또 재청구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이게 뭐 의혹이지만 사실 지금 우병우 수석을 오늘 소환을 했는데 1차 소환을 했을 때도 일요일 날 소환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언론이나 굉장히 비판을 했던 것이 우병우 전 수석을 좀 배려를 해서 사실상 언론의 어떤 집중도가 떨어진 주말에 부른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또 오늘 토요일 날 또 부른 어떤 이런 것도 사실상 특검에 대한 어떤 좀 우병우 수석의 칼날이 조금 날카롭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병우 눈치 보기 한 것 아니냐, 우병우 봐주기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을 때 특검이 뭐라고 했냐면요. 소환을 위한 사전조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환을 위한 사전조사라는 말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특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소환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해왔다. 이걸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과연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증거인멸에 가담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증거를 찾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의 직무 유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부터 아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윤회 문건 파동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짜 귀가 닳도록 들었던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경찰의 박관청 경정이 대한민국 서열 1위는 최순실 씨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른바 일개 경찰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수집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민정비서관, 곧 민정수석이 된 사람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전혀 몰랐을까? 이거에 대한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프로골퍼 한 명이 이제 증언을 또 한 게 있는데요. 우 전 수석하고 최순실 씨와 함께 자기가 여러 번 골프 회동을 가졌다. 뭐 김장야 씨도 거기에 함께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장모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야 씨도 함께 골프를 쳤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민정수석이 됐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왜 그토록 그러면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을까? 바로 이렇게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는 뭔가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면
최순실 씨 국정농단도 알았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그래서 곧 자기의 어떤 직무유기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재판이 어제 이제 또 있었는데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찍어내기 했다. 예. 그리고 특별감찰관실에 있었던 공무원 6명도 역시 그러니까 더 이상 일을 못하도록 예. 퇴직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차정현 특별감찰관 과장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대행으로 자기가 임명됐어야 한다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걸 법원이 받아들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 특별감찰관실을 무력화하는 작업을 했다고 하는 걸 일정 부분 인정을 했다고 하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직무를 과잉해서 행사를 했다고 하는 점이 또 일부분 확인이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볼 때 특검이 관련자들을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더 소환 조사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 관련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았을 개연성도 저는 있다고 조사를 봅니다. 꼼꼼히 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무유기나 권한남용 이것이 이제 적용하는 잣대가 좀 모호할 부분이 있죠. 예. 그렇다면 결국은 수사팀의 의지가 되겠죠. 수사팀의 의지가 되는데 조금 전에 계속 말씀하신 대로 검사 출신들이 아니고 검사 파견 검사가 아니고 네. 변호인 출신들로 그 팀을 구성했다. 예. 그만큼 현직 검사들은 부담이 있을 거다. 저는 실제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 얼마 전에 어떤 인터뷰를 보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검찰 내에 우병우 사단이라는 게 있다는 게 사실이냐? 그러니까는 우병우 전 수석이 대답을 내가 검찰 생활을 얼마나 그렇게 오래 했는데 우병우 그 정도 사단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검찰 안에 굉장히 인맥이 넓죠. 넓은데 여기서 자칫 한 가지로 검찰 전체에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롯데가 K스포츠 재단에 70억을 지원을 했다가 예. 롯데가 압수수색 당하기 전날 반납을 한 거죠. 그렇다면은 그 압수수색을 한다는 그것이 결국은 지금 저희들이 추론하는 것은 민정수석실에서 받은 거 아니겠느냐 이야기가 되는 거죠. 최순실 씨 쪽에. 그렇다면 민정수석은 어디서 받았겠느냐? 롯데를 수사했던 검찰에서 받았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 추론입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검찰 전체에도 검찰의 한 부분에도 이번 그 최순실 씨 사건의 여파가 다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정황이 드러난다면은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 우병우 수사, 이른바 우병우 수사의 어떤 실효성과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지금 짚어봤는데 관건은 어찌됐든 뭐 사전 조사를 길게 했다고 특검 측은 입장을 밝혔는데 이 계속 법꾸라지처럼 불렸던 우병우 전 수석의 논리를 어떻게 깰 것이냐 이 부분인데 그와 관련한 설전은 청문회 때부터 그리고 관련한 여러 증언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영상 다시금 보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은 언제 하셨어요?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현재도 모르신다고요?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한번 영상 사운드를 한번 좀 틀어보겠습니다. 최순실과 오늘과 동시에 우병우가 민정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갔어. 부자자 회장이. 그래서 최순실이가 나는 여기 기억만 하면 소풍 오는 기분이 소풍 민정수석으로 올라간 거야. 지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직원의 증언이랄지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 모르쇠를 했단 말이죠. 그럼 특검은 이걸 넘어선 뭔가의 증거를 내밀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지금 겉에 드러나서 문화체육관광부나 외교통상부에 전화를 해서 누구누구 옷 뺏겨라.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국정농단이 이 지경이 되도록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 때부터 사실상 행사를 했다면 7월 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2014년 7월 달에요. 세월호 직후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난 2016년 10월 말에 나올 때까지 무려 2년 하고도 한 3개월 정도 이상을 이 사정기관의 탑으로서 그냥 탑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사정기관, 검경을 비롯한 이런 사정기관을 컨트롤하는 위치에 있었고 거기에서의 힘이라는 것은 사실상으로 김기춘 실장이 나온 뒤로부터 2015년 3월입니까? 거의 청와대의 비서실장보다도 저는 힘이 더 있는 한국의 박 대통령 다음으로 사실상 권력의 이 실행에 있어서는 2인자 역할을 수행할 위치에 있었고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도
저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저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3인방이나 정윤회 찌라시 사건을 찌라시라고 해버리고 문건 유출을 압박하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최순실의 의혹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나 이렇게 조사를 하는 언론사에 대한 압박을 전개하고 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10월 5일 날 작년 10월 5일 날 검찰이 최순실과 관련되는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뒤로 한번 보세요. 사람을 갖다가 처음에 3명, 뭐 5명 이래가지고 찔끔찔끔 하는 듯이 많은 듯이 오면서 이 사건을 갖다가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우수석이 10월 30일입니까? 청와대에서 나올 때까지 이걸 갖다가 다 기획하고 각을 짰던 부분. 이런 부분은요, 사실 수사 근처도 못 갈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이 국정농단의 일종의 실행자로서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은 수면하에서 여전히 잠겨 있는 거고요. 일부 드러난 뭐 전화해서 뭘 어떻게 했다라는 부분 정도만 가지고 따질 건데 그것이 얼마나 드러날지 저는 우병우 수석이 정말로 입을 열어서 다 한번 가볼래 이러면요. 다 입을 다물 거라 봅니다. 근데 우병우 수석이 그런 말을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실정법을 어디까지 위반했는지는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이게 최순실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정윤회 리서트 파문 났을 때 그래야만 했었던 사람이죠. 정윤회 리서트 파문 났을 때 2015년에 민정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이것을 그 조사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이 문건 내용은 찌라시고 유출은 국기문란이다. 그래서 덮은 거거든요. 이 덮은 그 기획을 지금 알려진 바로는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한 겁니다. 그때 김기춘 실장과 그 김영환 민정수석, 그 우병우 민정비서관 이 라인이었는데 김영환 민정수석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김영환 민정수석은 배제를 하고 김기춘 실장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그 한 라인을 개설을 해서 거기서 정윤회 리스트를 덮은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 정윤회 리스트가 그대로 그 뭐 당당하게 그 조사를 해서 드러났으면은 그 이후에라도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막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저분은. 네. 뭐 추가로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네, 앞서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가장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다. 거기에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만 이제 법적으로 어떤 혐의를 어떻게 특검에서 고리를 걸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도대체 특검이 어떤 것들을 조사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드러났던 내용들은 아마 국민들도 다 아실 것 같거든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최순실 이름도 모른다고 했다가 사실은 국회 청문회 때 이름은 또 들어본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얘기하다가 이름을 내가 전혀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나중에 인정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양상으로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이 대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특검이 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논리를 깼잖아요. 깨서 결국은 구속시켰던 것처럼 우병우 민정수석이 갖고 있었던 모른다고 하는 논리를 어떤 증거를 들이대서 깰 수 있을지 그게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전략을 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권남용이라든지 직무유기 이것으로 사실상 영장을 발부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명확한 어떤 물증이라든지 지시를 내린 어떤 객관적인 물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병우 수석의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을 반박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사실상 지금은 우병우 수석을 범죄 혐의의 어떤 상당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은 없습니다. 주로 이제 관련자들의 어떤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전화를 해서 뭐 문체부에 국과장을 날려버리라고 했다, 뭐 이런 정도의 지시인데 명백하게 반하는 어떤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어렵다라고 아마 특검에서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은 보다 조금 확실한 우병우 수석의 개인 범죄, 사실상 개인 범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이 개인 범죄 같은 경우에는 횡령이라고 하는 어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물증을 가지고 범죄의 어떤 혐의를 입증하기는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특검에서는 보험용으로 오히려 우병우 수석의 어떤 횡령이라든지 어떤 개인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객관적인 어떤 물증을 첨부를 해서 영장을 첨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국정농단과 관련된 직권남용이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어떤 진술을 첨부를 해서 아마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사실은 지난번 뭐 우병우 수석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는 사실상 미진했던 것이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다
구체적인 어떤 진술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매우 객관적인 어떤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던 것이 첫 번째가 직권남용과 관련된 혐의와 관련해서 세월호 수사의 어떤 광주지검의 부장이 뭐 영장을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전화를 해서 영장 집행을 조금 방해를 했다. 이것과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그냥 그 상황을 알아보려고 했고 그다음에 영장 집행하는 검찰과 해경이 충돌하는 것을 좀 막고자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던 수사팀 검사들이 이거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려고 했다라고 명백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권남용의 혐의라든가 이런 범죄 상당성을 입증하기가 조금 수월할 것으로 좀 생각합니다.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사표 수리를 한 시점이 청와대가 작년 10월 30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삼 10월 30일이라는 날짜가 좀 주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이 대포폰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차명폰을 이용해서 통화를 했다고 하는 그 통화 내역이 공개가 됐는데 그게 10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570여,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570여 회를 이제 통화를 했다고 하고 집중적으로 통화한 게 10월 24일 태블릿 PC가 공개되고 그렇죠. 대국민 담화가 발표됐던 네. 10월 25일 사이에 그러니까 10여 차례 집중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10월 26일 날 검찰이 최순실과 관련돼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통화가 뚝 끊겼다. 예.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왜 그동안의 야권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사퇴하라고 많이 요구했는데 왜 10월 30일까지 버티다가 그 시점에서 사표가 수리됐을까? 이것도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사실은 검찰이 형사 8부에다가 그 사건을 배당했을 때부터도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한 다음에 그 10월 26일 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 직후에 우병우 수석이 사퇴한 부분하고 그동안의 직무유기, 최순실 국정농단을 민정수석으로서 제대로 감시하고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 또 증거인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도 왜 거기에 그걸 방관하고 있었느냐, 혹시 가담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연결고리도 아마 특검이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새로 나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정유라 씨가 다음 주에 무조건 법정에 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덴마크 검찰에서 신병을 꼭 확보하겠다라고 했다던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덴마크 검찰에서는 사실상 이미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네. 표현을 했습니다. 2일과 지난 30일이었죠. 그 두 번 때도 덴마크 검찰에서는 정유라의 어떤 신병을 반드시 구속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예. 이번에도 역시 결과가 법원에서 뭐 국내로 송환을 해야 된다 또는 송환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 가지 어떤 결과를 내놓겠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덴마크 검찰에서는 정유라의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첫 번째 근거가 정유라가 왜 덴마크에 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유라가 덴마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승마를 연습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네. 최순실 씨와 같이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던 어떤 수사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 네. 도피하기 위해서 그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 도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의 정유라의 인식을 풀어주는 경우에는 국외로 도피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근거를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두 차례 인신을 구속하고 연장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을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조금 불확실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정유라 씨의 인신은 구속된 상태에서 아마 법정에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정유라는 아마 지금 뭐 인도적으로 애 엄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건 잘 안 먹히될 가능성이 있고요. 정치범 코스프레를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정유라 변호인들이 한국에다가 지금 질의를 했는데 특검을 야당만으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정유라를 지금 인도해달라고 한 쪽이 특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검은 사실상 자기 특검의 임기 내에 안 올 거라고 보고 네. 지금 얼마나 정유라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정유라는 벌써 보내달라 해놓고는 오든가 말든가 하고 잊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특검이 지금 하나 챙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청구 내용 중에 그 뇌물죄 성립하고 관련해서 네. 덴마크 올브르 헬그스트란 승마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블라디미르라는 말, 비타니 버이 외 한 마리를 블라디미르 외 한 마리로 이렇게 바꾸는 부분에 말 세탁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뇌물죄라는 일종의 범죄 및 범죄 수익, 은닉과 관련되는 행위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을요, 특검이 덴마크에 통지해서 거기에 덴마크의 올브르 은신처와 그 주변에 있는 승마장이 범죄의 현장이자 장소이자 그런 부분으로 쓰여졌다라고 한 번만 더 보내면요. 아마 절대로 석방은 못 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으로 송환해라고 판결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 근데 덴마크도 알고 있을 겁니다. 특검이 2월 말에 이제 끝난다는 걸 보고요. 그러면 덴마크로 봤을 때는 특검이 2월 말로 끝나면 보내달라고 한 사람은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 그러면 한국의 검찰이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자, 2월 말에 끝난다고 했을 때 정유라가 재판 판결로 송환 결정이 나더라도 또 불복 소송을 3심까지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유라는 특검 끝난 이후에도 있을 건데 그러면 덴마크의 검찰은 그 이후에 한국 검찰을 보고 정유라를 상황을 갖다가 지금도 유효하냐 보내달라는 이런 질문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유라는 어떤 형태로든 뭐 구금은 유지되겠지만은 계속 제가 볼 때 이렇게 덴마크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누구도 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국내외 관측이 정유라 씨를 사실상 특검으로 송환을 해서 특검이 조사를 한다라는 건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진전된 뭐 법정에 출석을 하던 보도가 나온다고 했을 때도 사실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정유라 씨가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겠다고 소송을 내버릴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 이제 그런 점에서 특검 수사 기간 중엔 좀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강제 송환이 좀 어려울 거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었는데요. 다만 저는 이제 덴마크 검찰이 정유라 씨 구금을 계속 요청할 분위기다라고 하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장 우려했던 점은 덴마크 검찰이 다시 재구금 요청을 하지 않아서 법원에서 그냥 정유라 씨를 풀어주는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에 정유라 씨가 다시 또 어디로 잠적해버리면 또 다시 찾아내고 또 다시 붙잡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됐었는데 일단 덴마크 검찰은 다시 재구금 요청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유라 씨의 신병은 계속 확보한 상태에서 정유라 씨가 들어올 건지 말 건지를 다투는 그런 작업은 계속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수사 기간 중에는 못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후에라도 한국 검찰이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서 한국 검찰이 결국 이제 더 이후에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정유라 씨를 들어오게 하는 작업들만 한다면 정유라 씨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들은 시간이 좀 지연될 뿐이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검이 하든 검찰이 하든 홍보부장님 먼저 특검이 하든 검찰이 하든 이것이 가능해진 쪽으로 많이 기울은 것이 지금 덴마크 그 변호인단, 정유라 씨 변호인단과 이경재 변호사가 하는 건 계속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가려는 것이죠. 몰아가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야당 추천하는 게 맞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특검이나 검찰과 덴마크 검찰은 또 대응 논리가 충분합니다. 이것은 부패 사건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은 성마 지원도 하나의 그 혐의가 돼서 구속이 됐죠. 그리고 이대 부정입학, 최경희 총장도 구속이 됐습니다. 최경희 총장과 여러 교수들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특검 덴마크 검찰에 충분히 설명을 하면 이거 부패 사건이 되는 것이죠. 비리 사건이 되기 때문에 특검이 하든 검찰이 하든 송환을 할 여건은 지금 마련돼 있다고 봅니다. 이제 20일 정도의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결론이 나올지 조금 덴마크의 어떤 법원의 의사가 좀 확인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 1월 30일 경에 정유라 씨에 대한 어떤 송환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연장 결정을 하면서 부족한 자료를 우리나라 특검에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상 만약 그 당시에 어떤 자료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자료만으로는 풀어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연장 결정을 하면서 특검에 추가적인 어떤 부족한 자료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덴마크 법원에서도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어떤 중대 범죄다. 그리고 정유라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피의자다라는 부분을 덴마크 법원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일 날 결론이 나오는 것도 정유라 씨를 우리나라로 송환하는 결정을 내려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한번 듭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정유라 씨 수사도 그렇고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한 수사도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계속 수사 기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에서도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했는데 황대행이 과연 받아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관련된 내용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SNS에 황대행에 경고한다, 특검 연장을 거부하지 말라라고 올렸는가 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태욱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는 특검 연장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당에서 특검 연장할 필요가 없다. 당의 공식 입장을 그렇게 낼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거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결정을 하는 문제인데 일단은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 황교안 대행 입장에서는 이 예. 결정을 하는데 딜레마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그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뭐 3월 10일 정도면은 탄핵의 결정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탄핵의 결정이 나고 나면은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연인이 됩니다. 그 특권이 없어지죠. 그런 상황에서 특검 활동 기간이 한 달이 연장이 되면 3월 30일까지 하게 되죠. 3월 말까지 하게 되죠. 예.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인용이 돼서 청와대에서 나오고 나서 20일간의 기간이 있고 그러면 특검에서 당장 특검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 문제 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황교안 대행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얼마 전에 국회에 나왔을 때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때 한 20일 남았을 텐데 그러면 20일 동안 앞으로 특검이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그 주어진 시점에 열심히 해라는 예. 말이거든요. 그 기조는 여전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 만약 그걸 뭐 당론이 됐든 어쨌든 간에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기류는 연장에 반대하는 것이고 나머지 야3당은 야4당인가요? 예. 3당이죠. 네, 3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사실상 분류를 해봤을 때. 그래서 법안으로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특검을 그 국회에서 연장하도록 예. 하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하고 연장법을. 그 연장하는 기간을 네. 50일로 하자. 예. 라는 법이 상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야당이 과반수가 넘으니까 네. 통과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할 건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야당이 과거에 날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토록 강조하던 국회 선진화법이요. 지금 이 특검 연장 법안을 갖다가 이렇게 통과시키는데 매우 지금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이 상임위로부터 해서 계류된 다음부터 또 본회의 상정되는 과정에서 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사실상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 신속 처리 권한, 즉 패스트 트랙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지연되었을 때 예외적인 규정을 이렇게 해석할 때도 네. 사실상 여야 간에 상당한 합의가 진전되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그럼 특검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특검이 자연스럽게 연장해 가는 부분은 유일하게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하나만 남아 있는데요. 네.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직권 상정의 항목에 해당이 되는 거냐. 아무거나 직권 상정이 아닌 게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만 직권 상정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몸싸움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건 네. 직권 상정의 항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되면서요. 이것이 과연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좀 회의적이고요. 네. 야당 또한 이게 통과되는 것보다는 통과 안 돼서 국민적 분노가 점정하기를 좀 기다려서 통과에 좀 소극적인 부분도 있었다. 이걸 통과시키려면 벌써 1월 말부터 이걸 가지고 통과해야 된다. 사실상 황교안 대행이 할 가능성이 없다고 예. 많이 떠들어야 되는데 별로 안 그러고 지금 이제 슬슬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야 간의 어떤 정치적 속셈으로 보면 네. 결국은 국회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안 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직권 상정을 하지 않으면 법사위를 거쳐야 되는데 예. 법사위 간사가 김진태 의원입니다. 다른 한국당의 법사위 예. 간사가 김진태 의원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권성동 부처위원장이죠. 예. 거기는 뭐 저기 당을 이제 바른정당으로 예. 갔지만 예. 어쨌든 김진태 의원이 그 간사로 있기 때문에 저 협의 자체도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이죠. 협의할 때 자체가요. 예. 저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 심판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사기간 연장을 하려면 지금 이제 법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임시국회도 지금 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국회의장이 이걸 직권 상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다수결로 밀어붙였다 네. 이렇게 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문제하고 직결되는 여론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공정성 시비가 또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박 대통령 측 그리고 박사무나 이런 데서 지금 태극기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더 많이 이제 여론이 들끓 가능성도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제가 만약에 황교안 권한대행이고
만약에 출마 의사가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그냥 수사기간 연장하는 거 받아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질 건데. 아니 지지 외연을 확장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딱 이것만 있는 지지층이 아니라 뭐 확실한 지지층만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 모를까. 진짜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될 거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할 만한 명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될 만한 이런 수사 사안인데 아니 수사기간 30일도 연장하는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권한대행이 나 못해주겠다 이렇게 말할 명분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그렇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해왔고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할 만큼 박 대통령한테 사실 은혜를 많이 입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걸 극복할 만한 뭔가가 있을까. 그런 점에서는 수사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홍 선생님 짧게 뭐 한 말씀 하시죠. 지금 보수 쪽에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샤이 보수가 됐는지 어쨌든 도망갔는지 모르지만 자칭 보수라는 분들이 16.5%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보수 후보 두 사람 1% 이상 잡힌 사람이 단 둘인데 둘이 합치면 11%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쪽 표도 다 못 모으고 있는데 윤재 밖에 표를 모은다고 이거를 통과시켜서 외연 확장을 고민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결정을 할 때 오히려 결집에 더 신경을 쓸 것이다라는 입장이신 속보 거고요.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씨 암살, 이 용의자로 북한 여권 소지 남성을 체포했다라는 현지 보도가 있었는데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체포된 북한 용의자의 신원은 1970년생으로 리정철이라는 인물로 현재까지 발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한 소식은 차후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저희는 정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황교안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뭐 특검 기간을 연장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다지 않습니까? 뭐 지금 20일이나 남아 있는데 특검이 지금부터 뭐 특검 기간 연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열심히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이 사실상 청와대 압수수색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발이 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책임 자체가 특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특검은 정말로 정말 수사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측에 의해서 수사가 미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오히려 그 탓을 특검에게 돌리고 있었던 어떤 황교안 권한대행의 그 이야기 그런 어떤 내심에 따르면 사실상 이미 특검 수사 연장은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자꾸 이제 뭐 직권상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마도 이 직권상정 요건에 맞냐 안 맞냐 떠나서 작년에 테러방지법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해 딱 이맘때쯤인데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됐을 때도 사실상 그때가 뭐 전시라든가 아니면은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또 이에 준하는 어떤 국가의 어떤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야당이 뭐 필리버스터를 하고 그랬는데 그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상황은 뭐 외교적으로도 매우 불안하고 권한대행이 지금 뭐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탄핵이 인용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어떤 그 뭐 직권상정을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엄격하게 따져보면 당연히 뭐 직권상정 요건은 좀 되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카드 자체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황교안 권한대행을 또 압박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특검 수사에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뭐가 남아있는지 좀 보게 되면 연장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사실상 뭐 이재용 부회장을 뭐 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굉장히 큰 성과를 올린 것 같지만 재단에 출연한 기업이 뭐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뭐 삼성뿐만 아니라 롯데라든지 CJ라든지 여러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규철 특검보 이야기에 따르면 특검은 지금 이 대기업에 대한 수사 자체를 생각을 못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 자체가 바로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불려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지금 너무나 촉박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지금 남아있는 어떤 수사라든지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이 매우 짧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특검법이 연장돼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걸로 보고요. 정치권에 있었던 어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다가 반나절 만에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민 씨는 대선 도전 여부도 고민하겠다고 조금 비꼬는 듯한 얘기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정치의 자유를 둘러싼 어떤 해프닝이 될지 단순한 논란이 될지 뭐 저희가 좀 짧게 뭐 화제를 모으고 있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신동욱 공화당 총재까지 좀 가세를 하면서 뭔가 얘기가 조금은 흥미 위주로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실까요? 김용민 씨가 그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것은
침투죠, 침투. 침투인데 네. 그것도 어떤 뭐 진정성을 아주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침투했다기보다 어제 이렇게 좀 해프닝을 만들기 위해서. 해프닝을 만들기 위해서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 가서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용어 저 약칭 자유당이라고 했죠. 표현을 하고 그 뭐 비아냥거리는 뭐 예. 그런 일을 일어나니까 또 신동욱 씨가 그러면은 우리 그 공화당인가요? 예, 공화당 예. 대선 후보를 해라. 네.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대선 때마다 일어나는 국민들 좀 웃게 만들어주는 그 허경영 후보 예. 뭐 이런 그 정도로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네요. 예,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개진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언제입니까? 지난 총선 전후 해가지고요. 전직 국정원장이 네. 김만복 원장입니까? 네.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장을 했고 네. 그쪽에 있던 분이 팩스로 입당을 하는데 예. 그걸 갖다가 또 통과시켜가지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뭐 이 제명을 시키고 그때는 또 지금하고는 좀 다른 게 환영한다 이랬다가 나중에 또 제명시키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팩스 입당을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부분을 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요, 폴리테이너죠. 정치를 가지고 국민을 즐겁게 만드는 사람들. 네. 그 폴리테이너 한 명이 들어왔으면 환영한다 하고 좀 같이 재밌게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뭘 또 이렇게 하는지.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지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국민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이 더 좋은 단계 아닌가 네. 이렇게 봅니다. 뭐 저희가 조금 부드럽게 네. 뭐 약간 좀 미소도 먹으면서 말씀을 해주셔서 뭐 어떻게 보면 김용민 씨가 진정성을 갖고 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것이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약간은 조금 무게감을 더해서 조금 살펴보면 뭐 그간의 말씀 무게감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입당을 했어요. 바로 했는데 갑자기 제명이 됐다라는 게 황당하지 않냐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사람이면 입당을 시키지 말았어야 하는데. 네, 그러니까요. 예,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논란이 커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웃자고 하는데 죽자고 달려든다고. 지금 일종의 뭐 약간 놀이 같은 그런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도 많은 상황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박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을 일종의 좀 희화화시키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새로 이제 그 당명을 바꾼 그러니까 구새누리당에 뭔가를 좀 놀이하는 측면에서 야권 쪽에서 야권 이른바 이제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입당을 한번 해보겠다. 가서 나는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런 측면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걸 심각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일종의 이제 위해를 가하는 행위처럼 우리가 그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그런 점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자유한국당 뭐 당원이라든가 자유한국당 지도부라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놀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쪽 반대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일종의 이제 우리를 상대로 해서 장난을 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그 불쾌감의 표현이 이제 제명 조치나 이런 것들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불쾌감을 너무 지나치게 자극하는 행위는 그렇게 썩 좋은 행위라고는 볼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국민들이 김남국 변호사 말씀 듣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뜨겁게 반응한 이유는 아마도 김용민 씨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막말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에 뭐 야권이었던 민주당을 조금 말아먹었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본인같이 막말을 많이 하는 어떤 의원들이 있는 그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해서 내가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하겠다. 그런 어떤 취지로 해서 아마 국민들을 조금 시원하게 해준 것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또 국민들이 두 번째로 시원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국정농단과 굉장히 어떤 책임 있는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선 후보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뭐 황교안 권한대행 빼고는 아주 낮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라도 또 출마를 해서 뭔가 좀 자유한국당의 뭐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나도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꼬집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해서 아마 국민들이 시원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것이 뭐 국민들을 굉장히 시원하게 하는 측면은 있지만 또 자유한국당이 뭐 어찌됐건 나쁜 정당이나 뭐 종동자 이런 걸 떠나서 또 지지하는 보수로서 지지하는 어떤 뭐 지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또 놀리거나 조롱하거나 또 이런 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김용민 씨가 그 민주당의 선거에 가서 이 출마해서
뛰었지 않습니까? 공천을 받아서. 예. 그러다가 막말로 이제 자기 당을 한번 말아 먹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말아 먹었다는 말이 좀 그러면 그 예. 자기 당을 선거에 지는데 일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아마 정치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이번에 왜 저랬는가에 대해서 제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 지금 박사모가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예. 경선에 네. 대거 참여해서 역선택으로 안희정 후보를 지원하겠다. 예. 이런 어떤 입장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글이 그런 올라왔다고 어떤 하죠. 부분에서 친노와 가까운 그 김용민 씨가 지금 역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퍼포먼스로 저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예. 보이는데요. 이제 신동욱 씨가 이렇게 가세하면서 신동욱 씨는 요즘 그 트위터를 읽어보면 굉장히 정치를 갖다가 아주 재밌고 또 국민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런 신동욱 씨가 이제 가세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또 화제거리가 돼버린 거죠. 예. 신동욱 총재가 돌연 가세를 함으로 인해서 뭐 그간 어떤 현재까지 국정농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그간 본인이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해서 이를 뭐 신빙성을 더해주는 그런 얘기들을 해서 특검의 조사도 받고도 했었는데 다시 또 어떤 일종의 정치적인 얘기까지 더해짐으로 인해서 좀 그간의 효과에 더불어서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오히려 신동욱 총재 반응이 더 재밌어요. 예. 또 왜냐하면 저쪽 가서 안 받으면 우리 공화당은 모든 사람한테 다 열려있는 예. 정당이고 네. 우린 제명 안 하겠다 그러고 다 받아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뭐 미국의 정치가 토머스 제퍼슨이 얘기했나요? 뭐 언론 없는 정부하고 뭐 정부 언론 없는 네. 중에 그 둘 중에 뭐 언론 없는 정부가 아니라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랑 좀 비슷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이렇게 받겠다고 하는 얘기는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은 일종의 좀 통 큰 정당인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기회로 좀 삼으려고 역으로요. 했던 네. 거 아닌가 역으로 뭐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이제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네, 신동욱 총재가요. 저희 제작진이랑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게 꼼수가 됐던 또 다른 어떤 뭐 조롱거리의 대상이 됐든지 간에 정당의 기본 방침은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입당을 할 자유가 있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유당이 수권의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 정도 김영민 씨 정도도 포용할 수 없는 사람이 행동하는 진정한 보수당은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조일장이 말이죠. 명말을 결코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명장은 날뛰는 적토마를 온순하게 길들이는 법이에요. 하지만 김용민 씨는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김용민 씨가 제안을 받아준다면은 저희들이야 대환영이죠. 예.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동욱 총재가 그냥 조금 뭔가 화제거리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진짜 저분은 굉장히 진지하십니다. 뭐 저도 이제 잠깐 대기실에서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 이 공화당이라고 하는 어떤 정당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김용민 씨에게 지금 입당 제안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런 어떤 뭐 입당의 자유로움이나 이런 것도 뭐 인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뭐 좋아하는 사람 아무나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가치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공통된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어떤 결사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나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해프닝 예. 속에서도 예. 우리가 좀 의미를 하나만 찾아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입당 문제, 팩스로 그냥 입당하면 심사 안 합니다. 심사도 안 하고 그냥 명단에 넣어요. 환영한다고 근데 하죠. 그 사람을 다시 내보낼 때는 뭐 윤리위원회 열어야 되고 네. 복잡해집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민주당 그 경선에 참여하는 것도 뭐 아무나 강조에다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대선이 다가오면은 그러면 입당이나 이런 뭐 시스템적인 문제 계속 보완해 나가야죠. 예, 그게 선거 정당으로서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책이나 아니면 이념이나 가치관이 같이 공유된 사람들이 뭉쳐야 하는데 선거 때만 되면 다 열어놓고 아무나 다 받아주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엔 또 다시 닫아버리고 일부 엘리트들만 그 정치를 하는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 참여가 오히려 제한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당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계기는 됐던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 잠깐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탄핵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서 만약에 뭐 인용이 된다면 뭐 벚꽃 대선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각 당의 발걸음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민주당의 완전국민 경선제 그거 관련해서 뭐 이제 논란도 조금 일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역선택을 한다고 해도 뭐 어쨌든 민주당에서 후보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죠. 추미애 대표가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요. 네. 저는 뭐 그렇게 큰 지금 이제 박사모 쪽에서 집단으로 이제 그 경선에 참여를 해서 예. 문재인 전 대표 쪽을 떨어뜨리겠다. 네. 뭐 이제 이런 의도를 그런 일부 이제 글을 올렸다고 하죠. 네, 예. 그런 글을 올렸다고는 예. 얘기하는데요. 너무 그렇게 저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막상 또 경선 그 참여인단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막상 또 투표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예. 그게 그냥 막 다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 생각할 때도 경선이 한 250만 명 가량 뭐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다만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측하고 그 안희정 지사 측에서 네. 서로 간에 문재인 전 대표의 역선택이 되는 게 안희정 지사가 되는 거냐? 그건 역선택이 아니다. 예. 바른 선택이다. 이런 것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너무 과잉 반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 네. 조직이요. 남의 당에 전 반대 진영에 자기와 이념이 맞지 않는 쪽에 가서 역선택으로 후보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으면 예. 자기 진영에 후보를 만들어낼 능력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기 진영의 후보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지도 지금 여러 가지로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뭐 남진영에 가서 후보 바꿀까 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괜히 뭐 내부의 엄살이죠. 네, 실제로 제가 그 박사모 카페에 가입을 해서 한 3, 4일 정도 페이지에 보셨습니까? 올라온 글을 봤는데 네. 저희 방송을 위해서 그러셨어요. 네, 취재 차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실제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한다는 거. 사실은 본인이 한 명 참여할 수 있지만 본인이 한 명 참여를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조직적으로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모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요. 또 실제로 뭐 정말 조직적으로 해서 수천 명, 뭐 만 명 이렇게 모은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 전체에 참여하는 인원 자체가 뭐 예컨대 5천 명, 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지금 지난번 뭐 2012년 경선 참여인단이 무려 한 110만 명 정도 되고 이번에는 200만 명 가량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제 뭐 보수나 이런 쪽에서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선택의 우려나 이런 건 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는 게 부적절하진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